이 집 오늘부로 내 것이다. 그 한마디에 마당 전체가 얼어붙었다. 시어머니는 대청 기둥을 두 손으로 붙잡고 서 있었고 며느리는 부엌 아궁이 앞에 주저앉아 소리도 없이 울고 있었으며 막내 아씨는 안방 문고리를 붙든 채 입술만 깨물고 있었다. 새 과부가 10년을 버텨온 기와집이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남의 손에 넘어갈 판이었다. 바로 그 순간 뒷안에서 부지질 소리가 들렸다. 쿵쿵. 밥값 하나로 굴러 들어온 일꾼이 서리 내린 감나무 아래를 미친 듯이 파고 있었다. 죽은 주인이 이 땅 어딘가에 묻어두었다는, 아직 아무도 본 적 없는 바로 그것을 찾으려는 듯했다. 지금 이 모든 일을 뒤집을 수 있는 단 하나의 희망을, 그 일꾼의 이름은 봉득이었다. 그가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인 것은 그보다 한 달도 더 전, 늦가을 어스름이 깔리던 저녁 무렵이었다. 고을 어기 느티나무 아래 노인들이 곰방대를 물고 앉아 있다가 길목에 불쑥 나타난 덩치를 보고 눈을 가늘게 떴다. 체구가 황소만 하고 얼굴은 보름달처럼 넓적한 사내. 며칠째 굶었는지 배에서 천둥 소리가 났건만 얼굴에는 걱정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다. 봉득이는 희죽 웃으며 노인들에게 다가와 큰 소리로 물었다. 어르신들, 이 마을에 밥이라도 배불리 먹여주면 소처럼 부려도 좋다는 집이 없겠습니까? 노인 하나가 심술고는 웃음을 지으며 저쪽 기와 지붕을 가리켰다. 저기 저 집 보이나? 과부 셋이 지키는 집인데 웬만한 사내는 사흘도 못 버티고 달아나는 곳이야. 배짱이 있으면 한번 가보겠나? 에이, 밥만 주신다면 범의 굴이라도 들어가지요. 하오니. 노인들이 킬킬 웃으며 수군거렸다. 저 미련한 곰 같은 놈이 며칠이나 버티나 두고 보자. 노인이 가리킨 그 기와 집은 한때 고을에서 손꼽히는 유지였던 최참봉댁이었다. 최참봉이 세상을 뜨고 연달아 두 아들마저 풍병으로 앞세운 뒤 이 집에 남은 것은 시어머니 윤씨, 맏며느리 순이, 그리고 아직 시집을 못 간 작은 아씨 연이 셋뿐이었다. 한때 행랑채의 하인들이 들고 나던 대문은 기름기가 빠진 지 오래라 열고 닫을 때마다 귀신 우는 소리를 냈고 앞마당 한편에는 잡초가 무릎까지 차올랐으며 장마철이면 대청 천장에 누런 얼룩이 번졌다. 그래도 윤씨는 등을 꼿꼿이 펴고 살림을 이어갔다. 허나 해가 갈수록 그 등이 굽어지는 것을 순이와 연희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알았다. 봉득이가 그 대문 앞에 당도했을 때 날은 이미 완전히 저물어 있었다. 닫힌 대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호롱불빛이 쓸쓸하게 흔들렸다. 그는 크게 헛기침을 하고는 주먹으로 대문을 쿵쿵 두드렸다. 지나던 사람인데 일손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안에서 한참 기척이 없더니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가까워지며 쪽문이 조금 열렸다. 얼굴을 내민 것은 이 집의 큰 어른, 시어머니 윤씨였다. 은발을 가지런히 쪽진 모습에서 당장 위엄과 굳은 성품이 보였다. 윤씨는 봉득이의 우람한 덩치를 보고 잠깐 움찔했지만 곧 도로 기세를 가다듬었다. 남녀 유별이 있거늘 밤중에 사내가 이리 요란을 피우니 이게 무슨 짓이오? 봉득이는 기죽지 않고 공손히 허리를 굽혀 사정을 늘어놓았다. 마님, 소인은 힘 하나는 천하장사라는 봉득이라 하옵니다. 지나오다 보니 이 댁의 담이 무너지고 마당에 잡초가 가득하여 일손이 급하신 것을 알아봤습니다. 돈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세끼 따뜻한 밥과 잠자리만 주시면 이 집 기둥이 빠질 때까지 일하겠습니다. 말은 거칠었지만 거짓이 없어 보였다. 무엇보다 돈이 필요 없다는 말에 윤 씨의 눈이 흔들렸다. 살림이 어려워 일꾼을 들이고 싶어도 품표를 댈 형편이 아니었으니 밥만으로 된다는 조건은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이었다. 그때 안쪽에서 순이와 연희가 조심스레 나와 윤 씨의 소매를 당기며 눈짓을 보냈다. 항아리 뚜껑을 옮길 사람도 없어 쩔쩔매던 참이었다. 제 발로 굴러 들어온 이 거인을 그냥 돌려보내기가 아까웠던 것이다. 윤 씨는 그날 밤 봉득이를 당장 행랑채로 들이지 않았다. 지키는 이 없는 집에 외간 사내를 선뜻 들일 수는 없는 법이었다.
그녀는 봉득이에게 광역 쪽마루에서 하룻밤을 보내라 하고 이튿날 아침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고 존경받는 이 진사 어른을 모셔다 봉득이를 살펴보게 했다. 이 진사 어른은 글자를 알고 사람을 보는 눈이 있는 분이었다. 그가 봉득이를 한참 살핀 뒤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이 탁하지 않구먼. 마님, 며칠 써보시지요. 이 진사 어른의 보증을 얻고 나서야 윤 씨는 마지못한 척 말했다. 말이 사실이라면 며칠 두고 보겠다. 허나 이상한 짓을 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면 용서치 않을 줄 알아라. 봉득이가 감사합니다. 마님하고 외치며 마당으로 들어서는데 그 발소리가 쿵쿵 울릴 때마다 마당에 쌓인 낙엽이 폴폴 날렸다. 새 여인은 봉득이를 행랑채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오래 쓰지 않아 먼지가 앉고 냉기가 서린 방이었지만 봉득이 눈에는 대궐보다 편안해 보였다. 그는 보따리를 내려놓기 무섭게 부엌 쪽을 바라보며 꼴깍 침을 삼켰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세 여인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순이가 얼른 부엌으로 들어가 남은 식은 밥과 깍두기를 큰 사발에 가득 담아 잿돌 위에 내려놓고 들어갔다. 봉득이는 사발을 집어들기 무섭게 젓가락도 집을 새 없이 손으로 깍두기를 뜯어 밥 위에 얹고 한 입에 밀어 넣었다. 그 먹는 품이 어찌나 장쾌했는지 보는 이의 넋이 빠져나갈 지경이었다. 산처럼 쌓인 밥이 눈 깜짝할 새 없어지자 연희가 미닫이 틈새로 내다보며 속삭였다. 좁은 뱃속에 도깨비라도 사나 아니면 사흘을 굶으셨나. 봉득이는 개의치 않고 물까지 벌컥벌컥 마시더니 트림 한번 시원하게 하고는 밥값을 치러야지요 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어두운 마당 한켠에 쌓인 장작더미 앞으로 갔다. 밤이라 잘 보이지도 않을 텐데 그는 도끼를 찾아내어 무서운 속도로 장작을 패기 시작했다. 짝짝짝 장작 패는 소리가 밤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지자 세 여인은 마루에 걸터 앉아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다. 여인 셋이 하루 종일 낑낑거려도 다 못 패던 양을 봉득이는 밥 한 끼 시간에 깨끗이 해치웠다. 윤 씨가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생김새는 곰인데 일솜씨는 청설모 같구나. 봉득이는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을 소매로 닦으며 자신이 쓸모있는 사람임을 증명했다는 뿌듯함을 느꼈다. 밥값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기울어가는 이 집을 제 손으로 일으켜 세우고 싶다는 묘한 의욕이 뱃속 깊은 곳에서 솟아올랐다. 그날 밤 봉득이는 행랑채 방에 혼자 불을 떼고 들어가 자리에 누웠다. 등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온몸으로 번졌다. 생전 처음 느끼는 편안함이었다. 이튿날 아침 닭이 울기도 전에 봉득이가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싹싹 빗자루 소리가 어찌나 경쾌하던지 집 전체가 생기 있게 눈을 뜨는 것 같았다. 순이가 부엌에 나와 보니 물독에는 맑은 물이 가득 차 있고 아궁이 앞에는 잘 마른 장작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그녀는 그 사실에 가슴이 찡해졌다. 몇 해 동안 물 젓는 것이 버거워 손목이 아팠는데 누가 미리 해두었다는 사실이 소리 없는 위로였다. 아침 밥상이 어느 때보다 가볍게 차려지고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담장을 넘어 골목까지 번졌다. 봉득이는 담장 곁 잿돌에 걸터 앉아 따뜻한 아침밥을 먹으며 보고했다. 마님, 오늘은 저기 무너진 담을 다시 쌓고 뒤란 텃밭을 갈겠습니다. 연희가 안방 미닫이 틈새로 몇 번이나 봉득이를 훔쳐보았다. 어머님, 저분 정말 대단하네요. 어제 저녁에 오신 분 같지 않아요. 마치 10년은 살아온 일꾼 같아요. 윤 씨는 연희의 말에 일부러 무뚝뚝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글쎄다. 하늘이 집을 살리려고 보낸 복신인지 아니면 밥만 축내는 허수아비인지 더 봐야 알겠지만 일단 힘은 있는 것 같으니 부려먹을 만 하겠구나. 그러나 그녀의 눈가에는 오랜만에 안도가 번졌다. 남정네 하나 없는 집이라는 이유로 받아온 얕잡음과 서름이 봉득이라는 든든한 방패 하나로 조금은 거칠 것 같았던 것이다. 봉득이가 온 지 사흘이 지나자 집의 모습이 달라져 있었다. 위태롭게 기울어 있던 살인문이 든든하게 고쳐졌고 잡초로 가득하던 마당은 깨끗하게 정돈되었으며 뒤란 텃밭은 씨앗을 기다리는 기름진 흙으로 변했다. 봉득이는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허름한 곳을 찾아 구석구석 손을 댔다. 지붕에 올라가
깨진 기와를 갈고 막혀 있던 물구멍을 뚫어 빗물이 잘 빠지게 했. 그가 지붕 위에서 일할 때면 순이와 연희가 밑에서 쪄온 고구마와 냉수를 뱃돌에 얹어두고 봉득이 씨 조심하세요 하고 염려해 주었다. 그 목소리가 마당을 건너올 때마다 봉득이는 왠지 모르게 힘이 불끈 솟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 경계하던 새 여인의 마음이 봉득이의 묵묵하고 성실한 태도에 봄눈 녹듯 녹아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평화로운 변화를 마을 사람들이 가만 내버려 둘 리 없었다.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삼가부댁에 덩치 큰 사내가 들어갔다지. 밥만 주면 일한다고 굴러 들어왔다는데 과부 셋 사는 집에 외간 남정네가 들어왔으니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지. 아이고, 체면이라고는 없구먼. 근거 없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달고 번져나갔다. 봉득이가 밭에서 일하다 허리를 펴고 땀을 닦으면 지나가던 마을 사내들이 야, 봉득아, 그 댁에 살면서 신이 났겠구나 하고 비아냥을 던졌다. 봉득이는 그런 소리에 아랑곳 않고 와하하 웃어넘겼지만 집안의 새 여인은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들지 못했다. 봉득이는 자신이 온 뒤로 집안일은 가벼워졌어도 여주인들의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것을 알아챘다. 어느 날 저녁마당에서 새끼를 꼬고 있는 봉득이에게 윤 씨가 다가왔다. 봉득아, 네가 온 뒤로 집이 밝아진 것은 고맙다만 이웃 사람들 입방아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어오니 참으로 마음이 무겁구나. 네가 잘못한 것은 없으나 과부 사는 집에 사내가 하나 있다는 것이 남의 눈에는 좋지 않게 보이는 모양이야. 윤 씨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봉득이는 꼿꼿이 서서 진지하게 말했다. 마님, 남이 뭐라 한들 소인은 제 할 일을 할 뿐이옵니다. 소인이 부끄러운 마음을 품은 것도 아니고 다만 밥값을 치르려 일하는 것인데 무슨 부끄러움이 있겠습니까? 소인이 이 집 담을 더 높이 쌓아서라도 그런 잡소리가 담을 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봉득이의 우직하고 당당한 대답에 윤 씨는 가슴 깊은 곳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떠돌이 일꾼에게서 이런 든든함을 느낄 줄 몰랐던 것이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다. 봉득이는 다시 묵묵히 새끼를 꼬았다. 하늘에는 별이 빛났고 봉득이는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오래오래 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 단순한 품꾼이 아니라 마치 가족의 일원처럼 지켜주고 지켜받는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강 건너에 사는 최별감이 이 소문을 듣고 수염을 떨며 흉계를 꾸미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최별감은 최참봉과 먼 친척이었다. 그는 한때 최참봉에게 아들 혼처를 넣어달라 청했다가 완곡하게 거절당한 적이 있었고 그 뒤로 10년 넘게 씁쓸한 앙금을 가슴 안에 품고 살아왔다. 최참봉이 세상을 뜨고 여인들만 남자 그 앙금이 고개를 들었다. 집과 땅을 헐값에 빼앗아 그 오래된 분풀이를 할 수 있겠다는 계산이었다. 그런데 어디서 굴러 들어온 돌멩이 같은 사내 하나가 자리를 차지하고 앉으니 배알이 꼴렸던 것이다. 어느 날 오후 봉득이가 뒷산에서 가져온 쇳나무를 마당에 내리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 집안에 사람 없소. 쇳소리 같은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최별감의 머슴들이었다. 뒤이어 들어선 최별감은 뒷짐을 지고 어깨를 으쓱하며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는 땀에 절은 봉득이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코를 막는 신유를 했다. 이놈이 여기 빌부터 산다는 산 것이냐. 마루 끝에 있던 윤 씨가 급히 내려와 별감 어른 어인 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오셨습니까? 하고 문안을 드렸지만 최별감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봉득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들으니 내 놈이 이 집 재산을 조금씩 빼돌린다지. 어디서 굴러왔는지도 모를 놈이 남의 집안에 코를 들이밀다니. 봉득이는 억울함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여주인의 친척이라 하니 주먹을 꽉 쥐고 참았다. 최별감은 이때다 싶어 윤 씨에게 따져들었다. 마님, 이런 내력도 모를 놈을 집에 들이시다니 어찌된 영문입니까? 마을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당장 내쫓지 않으면 문중 회의를 열어서라도 처리하겠습니다.
윤 씨는 당혹스럽지만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다. 아니요. 이 사람은 이 진사어른께서 직접 보증을 서주신 성실한 일꾼입니다. 최별감의 낯빛이 잠깐 굳었다. 이 진사 어른의 이름이 나오자 함부로 목소리를 높이지 못한 것이다. 그때 봉득이의 눈에 최별감의 허리에 달린 폐물이 들어왔다. 며칠 전 순이가 장에서 잃어버렸다며 울상을 짓던 것과 꼭 같은 놀이개였다. 봉득이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무언가 이상하다는 기운을 느꼈다. 최별감이 코를 훌쩍이며 돌아간 뒤 집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순이는 부엌에서 흐긋거렸고 윤 씨는 긴 한숨을 내쉬며 안방문을 닫았다. 봉득이는 마당 한가운데 멍하니 서서 자신이 정말로 이 집의 해가 되는 존재인지 혼자 괴로웠다. 내가 떠나는 게 맞는 건가? 그러나 내가 가버리면 저 약한 여인들이 저 이리 같은 놈한테 당하고 말 텐데. 그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소용돌이쳤다. 그때 부엌 문이 열리고 순이가 부은 눈으로 나와 봉득이에게 다가섰다. 봉득이 씨, 아까 그 놀이개 보셨지요? 그것이 제 친정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것인데 며칠 전 장에 갔다가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왜 별감 어른이 차고 계신 것인지. 봉득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 뜨거운 불꽃이 치솟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시비가 아니었다. 최별감이 이 집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고 자신은 그에게 눈엣가시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봉득이는 주먹을 단단히 쥐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았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세지기 시작했다. 소인은 가진 것 없는 사내이지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짓은 못합니다. 소인을 믿고 밥을 주신 이분들을 위해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봉득이는 마당에 흩어진 나무를 정리하며 마음을 굳혔다. 그러나 최별감이 퍼뜨리는 나쁜 소문과 앞으로 닥쳐올 시련을 생각하면 그의 어깨는 천근만근 무겁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봉득이가 뒤란 잡초를 뽑던 첫날부터 마음 한켠에 걸려있던 것이 하나 있었다. 감나무 밑동 언저리의 흑색이 주변과 달리 약간 어두웠던 것이다. 여러 해 전에 한번 뒤집어 놓은 땅처럼 보였다. 그는 별 뜻 없이 지나쳤다. 며칠 뒤 이 진사어른이 집을 들렀을 때 봉득이가 무심히 여쭤보았다. 진사어른, 저 감나무 밑에 예전에 무언가를 묻었던 것 같습니다만. 이 진사어른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최참봉이 돌아가시기 전 해에 내게 말씀하신 것이 있기는 하네. 집이 어려워질 때를 대비하여 디란 감나무 곁에 무언가를 남겨두었다 하셨지. 허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나도 모른다네. 그 말이 봉득이의 가슴 한켠에 씨앗처럼 박혔다. 봉득이가 최참봉 댁에 온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나 산골 마을에는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러나 해마다 창호지가 달달 떨리고 머리맡에 물그릇이 얼어붙던 그 집안에는 전에 없던 온기가 흘렀다. 봉득이가 겨울 들기 전에 구들 밑에 막힌 연도를 뚫고 뒷산에서 모아온 솔가리로 아궁이에 불을 지폈는데 그 솜씨가 어찌나 탁월했던지 방바닥이 뜨거워 발을 딛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윤 씨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물레를 돌리며 말했다. 살면서 이렇게 등이 따뜻한 겨울을 나기는 처음이로구나. 순이와 연희도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는 방에서 바느질을 하다가 마당에서 들려오는 도끼 소리가 날 때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수줍게 웃었다. 그 둔하면서도 규칙적인 도끼 소리가 마치 자신들의 마음을 단단히 받쳐주는 북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봉득이는 힘만 센 것이 아니었다. 눈썰미도 있어서 헐거워진 문짝을 딱 맞게 고쳐 외풍을 막고 창호지를 새로 발라 방을 환하게 했다. 어느 날 밤 순이가 부엌에서 행주를 짜다가 손이 곱아 입김을 불고 있는 것을 보고 이튿날 당장 기와장을 구해다 부엌 한켠에 간이 아궁이와 바람막이를 만들어주기도 했다. 이런 봉득이의 조용한 배려에 감동한 세 여인은 마음을 모아 봉득이에게 겨울옷을 지어주기로 했다. 윤 씨가 아껴두었던 무명을 꺼내고 순이는 솜을 듬뿍 넣어 솜옷을 짓고 연희는 밤을 새워 튼튼한 버선을 꿰맸다. 다 된 옷을 받은 봉득이는 그 투박하고 큰 손으로 천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몸에 딱 맞는 새 옷을 입어보기는 처음이옵니다. 그는 눈이 촉촉해졌다. 그 옷을 장군의 갑옷처럼 소중히 걸치고 더욱 힘차게 마당을 뛰어다녔다. 그러나 담장 안의 따뜻한 평화와 달리 담장 밖에서는 검은 소문이 더욱 세차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최별감은 자기 계획이 봉득이 때문에 틀어진 것에 안가품하듯 마을 사랑방이며 주막을 돌며 악의에 찬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술에 취해 붉어진 얼굴로 침을 튀기며 떠들었다. 여러분, 저 삼과부댁 이야기 들었습니까? 저 큰 사내 놈이 들어온 뒤로 밤마다 그 집 안방불이 꺼지지 않는다 합디다. 과부 셋 사는 집에 사내 하나가 들어가 주색에 빠졌다니 이 기막힌 일이 있습니까? 그의 말은 독버섯 포자처럼 순식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순박한 봉득이가 설마 하고 고개를 저었지만 최별감이 갈수록 꼬리를 달아 이야기를 지어내자 차츰 의심의 눈길을 보내기 시작했다. 어느 장날 순이와 연희가 장터 어기로 나갔을 때였다. 평소엔 반갑게 인사를 건네던 동네 안악들이 두 사람이 나타나자 이야기를 뚝 끊고 수군거리며 자리를 피하거나 뒤를 돌아섰다. 봐, 저 집 며느리야. 얼굴빛이 좋아졌던데 요즘 살이 올랐나 봐. 아이고, 부끄럽지도 않게 어떻게 나오나. 순이는 바늘처럼 쏘아오는 시선과 들으라는 듯 낮추는 목소리에 담긴 조롱을 느끼며 얼굴이 불처럼 달아올랐다. 그녀는 도망치듯 장터 입구에서 돌아서야 했다. 대문에 들어선 순이가 참았던 눈물을 쏟자 마당에서 새끼를 꼬던 봉득이가 놀라 달려왔다. 아씨, 어찌된 일입니까? 어디 다치셨습니까? 봉득이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순이는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뛰어 들어갔고 봉득이는 꼭 닫힌 방문을 바라보며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을 받았다. 봉득이는 둔한 편이었지만 요즘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다. 나무하러 산을 오르내리다 마주치는 마을 사내들이 예전처럼 농담을 주고받지 않고 경멸이 담긴 눈으로 노려보거나 땅에 침을 뱉었다. 심지어 동네 아이들까지 봉득이가 지나면 과부댁 봉득이, 도둑 봉득이 하고 놀려대며 달아났다. 봉득이는 억울하고 분했다. 당장 큰 소리로 호통을 치고 싶었지만 자신이 성을 내면 여주인들에게 더 큰 패가 될 것 같아 꾹 참았다. 그는 묵묵히 도끼를 내리치는 일에만 열중했다. 나무가 쩍 갈라지는 소리에 가슴속 울분을 실어 날려보냈다. 내가 떠나면 이 집이 조용해질까? 그러나 내가 가면 저 약한 여인들이 저 이리 같은 놈한테 잡아먹히고 말 것인데. 봉득이의 고민은 깊어졌고 그의 한숨은 겨울 바람보다 깊고 무겁게 마당을 떠돌았다. 그런 어느 날 저녁 이 진사 어른이 지팡이를 짚고 최참봉댁을 찾아왔다. 그는 평소 남의 일에 끼어드는 것을 싫어하는 성품이었는데 마을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게 돌아가니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던 것이다. 윤 씨가 진사 어른을 사랑채로 모셨고 봉득이는 마당 한켠에 고개를 숙이고 서서 처분을 기다렸다. 진사 어른이 가벼운 헛기침을 하고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 길을 마님,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으로 송구스럽지만 마을에 도는 소문이 심상치 않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최별감이 문중회의를 소집하여 이 집 풍기 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라 합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윤 씨는 진사 어른의 말에 어이없으면서도 곧 정신을 수습하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어른, 하늘의 맹세코 조금도 부끄러운 일은 없습니다. 봉득이는 다만 부지런하고 착한 일꾼입니다. 그가 온 뒤로 무너진 집을 고치고 굶주림을 면하게 되었는데 이를 두고 간악한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이야말로 하늘의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소리는 떨렸지만 기계가 배어 있었다. 진사 어른은 윤 씨의 굳센 태도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웠다. 그리고 봉득이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듣기에 억울하겠으나 세상 사람들이란 원래 사실보다 재미있는 거짓말을 좋아하는 법이야. 네가 이 집에 있는 한 채 별감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야. 네가 잠시 몸을 피하는 것이 이 집을 위하는 길인지도 모르겠다. 진사 어른이 돌아간 뒤 집안은 명주실처럼 고요해졌다. 봉득이는 밤새 뒤척였다.
자신이 여기 있는 것이 과연 저 여인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화를 불러들이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그는 새벽이 되기 전에 살며시 일어나 보따리를 꾸리기 시작했다. 자신이 떠나면 적어도 쓸데없는 소문은 수그러들 것이고 최별감도 명분을 잃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보따리를 등에 지고 방을 나오려는데 부엌에서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들렸다. 일찍 나온 순이가 아침밥을 짓고 있었던 것이다. 봉득이는 발이 떨어지지 않아 멍하니 부엌 쪽을 바라보았다. 그때 순이가 부엌 문을 열고 나오다가 보따리를 맨 봉득이와 딱 마주쳤다. 그녀는 놀라 물통을 떨어뜨릴 뻔했다. 봉득이 씨, 지금 어디 가시려는 겁니까? 설마 저희를 버리고 가시려는 건 아니지요? 순이의 눈에 그렁그렁 고인 눈물을 보고 봉득이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졌다. 그는 보따리를 쿵 내려놓고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아씨. 소인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다만 소인 때문에 여러분이 어렵게 되시는 것 같아 잠시 뒷산 오두막에라도 있으려 했습니다. 순이는 봉득이의 투박한 손을 꼭 잡으며 간청했다. 안 됩니다. 금마. 봉득이 씨가 없으면 저희가 어찌 살겠습니까? 최별감, 어른은 봉득이 씨가 떠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봉득이 씨가 나가시는 순간 그 사람들이 이 집을 빼앗고 저희를 내쫓을 것입니다. 제발 가지 말아 주십시오. 그녀의 간절한 목소리에 안방 미닫이가 열리며 윤 씨와 연희도 나왔다. 연희가 엄하면서도 결연한 목소리로 꾸짖었다. 사내가 한번 칼을 뽑으면 무라도 베어야 하는 법입니다. 겨우 근거도 없는 소문이 두려워 달아나려 합니까? 당신이 잘못한 것이 없으면 당당히 맞서야지요. 도망치는 것은 당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여인의 진심 어린 만류에 봉득이는 다시 한번 주먹을 단단히 쥐었다. 그렇다. 내가 달아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이분들은 저 일이 같은 놈에게 잡아먹히고 말 것이야. 그는 다시 보따리를 풀고 마당으로 나가 도끼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장작을 내리쳤다. 적. 새벽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마치 봉득이가 마을 사람들과 최별감에게 보내는 선전포고 같았다. 나는 여기서 꼼짝도 하지 않는다. 할 테면 해봐라. 봉득이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세 여인의 마음에도 든든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박혔다. 그러나 최별감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소문으로도 봉득이가 꿈쩍 않는다는 것을 알자 그는 더욱 악랄한 방법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며칠 뒤 최별감이 인상 험한 사내들을 몰고 다시 최참봉댁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다. 그는 누렇게 변색된 종이 한 장을 흔들며 담장이 흔들릴 것처럼 대문을 두드렸다. 어서 문 열어라. 윤 씨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최별감이 그 종이를 코앞에 들이밀며 소리쳤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오? 바로 돌아가신 최참봉이 나에게 돈을 빌리고 쓴 차용 증서요. 이 집과 땅을 담보로 잡았으니 돈을 갚지 못하면 당장 이 집을 내놓으시오. 분명한 위조 문서였다. 그러나 힘없는 과부들이 그 진위를 따질 방도가 없었다. 윤 씨는 눈앞이 캄캄해져 비틀거렸고 순이와 연희도 공포에 질려 서로 끌어안았다. 그 순간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서 있던 봉득이가 성큼성큼 걸어나와 최별감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최별감을 덮자 최별감은 놀라 뒤로 물러섰다. 이놈이 감히. 봉득이는 미동도 없이 무게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집의 일꾼으로서 주인 마님을 지키는 것이 소인의 도리입니다. 그 문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관가에 가서 확인해야 알 일입니다. 지금 당장 물러가십시오. 봉득이의 기세는 단순한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자의 간절함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아무도 함부로 손댈 수 없었다. 최별감은 콧김을 씩씩거리며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지만 떠나며 남긴 말이 섬뜩했다. 좋아, 관아에 가겠다. 내일 사또께 고하여 너를 풍긴 문란과 절도죄로 처벌받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 집은 내 것이 될 것이야. 두고 보거라. 최별감의 무리가 돌아간 뒤 집안에는 폭풍 전야 같은 정막이 흘렀다. 문서가 가짜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내일이면 포졸들이 들이닥칠 수 있는 위기였다. 윤 씨는 주저앉아 통곡했고 순이와 연희도 희망을 잃은 듯 울음을 터뜨렸다. 봉득이는 그녀들을 위로할 말을 찾지 못하고 심란한 마음으로 뒤란에 나왔다. 그리고 거기서 감나무를 바라보았다. 이 진사 어른의 말이 떠올랐다. 어려워질 때를 대비하여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닌가. 봉득이는 취한 사람처럼 늪피를 집어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다. 이왕 쫓겨날 바에는 믿져야 본전이지. 거친 숨을 내쉬며 얼어붙은 흙을 파헤쳤다. 얼마나 팠을까. 너치 끝에 텅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봉득이의 손이 빨라졌고 흙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낡고 투박한 항아리 하나였다. 뚜껑은 밀랍으로 단단히 봉해져 있었고 들어보니 묵직했다. 그냥 물건이 아니었다. 봉득이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항아리를 안고 안채 마루로 달려갔다. 마님, 이것을 보십시오. 감나무 아래에서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고 울고 있던 새 여인도 봉득이가 들고 온 항아리를 보고 눈을 둥그렇게 떴다. 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를 받아들었다. 이것이 혹시 그이가 말씀하셨던 그 항아리가 아닐까? 윤 씨의 떨리는 손끝이 항아리 아구리를 막은 오래된 밀랍을 조심스럽게 벗겨냈다. 방 안에는 숨을 멈추는 듯한 긴장이 감돌았다. 봉득이와 순이, 연희가 숨을 죽이고 그 손길을 지켜보았다. 호롱불 타는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두꺼운 밀랍이 갈라지며 뚜껑이 열린 순간 낡은 먼지 냄새와 함께 은근한 쑥내음이 방 안으로 번졌다. 윤 씨가 조심스럽게 손을 넣어 꺼낸 것은 기름종이에 겹겹이 쌓인 두툼한 문서 묶음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묵직한 비단 주머니가 있었다. 주머니의 끈을 풀자 노란빛과 은빛이 호롱불을 받아 눈부시게 쏟아졌다. 순금 덩어리와 은자였다. 그 양이 어찌나 많은지 새 여인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만 딱 벌렸다. 봉득이 역시 눈앞의 광경을 의심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금덩어리가 아니었다. 윤 씨가 떨리는 손으로 펼친 문서 묶음이었다. 변색된 종이에는 최참봉의 필체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양쪽에는 관인 2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집과 땅이 온전히 이 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진짜 문서였다. 그리고 문서 사이에서 편지 한 장이 나왔다. 후일 집에 재앙이 깃들 것을 짐작하고 나머지 재산을 이곳에 묻노라. 이 글을 읽는 이가 부디 내 가족을 지켜주기를 바란다. 특히 최별감은 겉으로 친한 척하나 속에 딴 마음을 품은 자이니 각별히 경계하고 도모하라.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윤 씨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쏟으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당신 이렇게 다 알고 계셨으면서 어찌 한마디도 없이 먼저 가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아십니까? 순이와 연희도 윤 씨를 안고 함께 울었다. 그것은 단순히 재물을 찾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다. 부당하게 빼앗길 뻔했던 집의 정당성을 지킬 수 있다는 한도, 그리고 돌아가신 최참봉이 여전히 자신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감동의 눈물이었다. 봉득이는 그녀들의 뒤섞인 울음을 들으며 가슴 깊은 곳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단순히 밥을 얻어먹으러 온 떠돌이가 아니라 이 집을 지키기 위해 보내진 운명의 심부름꾼이 아닐까 하는 묘한 숙명감이 들었다. 한바탕 울고 난 뒤 윤 씨는 눈물을 닦고 자세를 바로잡으며 봉득이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봉득아, 네가 집을 구했구나. 네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저 이리 같은 최별감에게 속아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봉득이는 기겁하며 손을 내저으며 무릎을 꿇었다. 마님, 당치 않습니다. 소인은 다만 땅을 팠을 뿐이었고 이 진사 어른의 말씀이 없었다면 소인도 파볼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모두 조상님께서 마님들을 지켜주신 덕이옵니다. 순이가 깊은 눈길로 봉득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에요. 봉득이 씨의 그 우직한 마음이 없었다면
아무도 감나무 아래를 파볼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늘이 봉득이 씨를 저희에게 보내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다. 최별감이 들이밀었던 차용 증서가 새빨간 위조물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확보된 것이다. 그러나 봉득이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입을 열었다. 증거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최별감은 이미 마을 사람들을 구슬려 두었고 내일이면 관아의 힘을 빌려 들이닥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증거를 내밀어도 그가 순순히 물러설 것 같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를 절도범으로 몰거나 문서를 꾸몄다고 뒤집어 씌울지도 모릅니다. 봉득이의 날카로운 지적에 세 여인은 다시 긴장했다. 그날 밤 봉득이와 세 여인은 머리를 맞대고 날이 새도록 작전을 짰다. 봉득이는 투박하지만 세상 물정에 밝은 지혜를 냈고 윤 씨는 가문의 내력과 마을의 힘 관계를 짚었다. 순이와 연희는 최별감의 평소 버릇과 약점을 떠올렸다. 그들이 도달한 결론은 하나였다. 숨어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이 진사 어른을 통해 마을 사람들 앞에서 정면으로 맞서기로 한 것이다. 진실은 어둠 속에서는 흐릿하게 보이지만 환한 햇빛 아래서는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법이기 때문이다. 봉득이는 이튿날 이른 새벽 이 진사 어른을 찾아가 모든 것을 고하고 문서를 보여드렸다. 이 진사 어른은 묵묵히 살피다 말했다. 이 필체는 틀림없이 최참봉 어른의 것이야. 그리고 이 관인도 진짜야. 내일 마을 사람들을 모아라. 내가 함께하겠다. 한편 최별감의 사랑채는 그날 밤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는 마을 건달들과 머슴들을 불러 술판을 벌이며 봉득이를 내쫓을 계획을 점검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멍석을 준비해라. 저 덩치 큰 놈을 관아에 고발하여 처벌받게 하고 그 과부들도 내쫓으면 이 집 재산은 몽땅 내 것이 된다. 그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밤기운을 타고 흘러나왔다. 그는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튿날 이른 아침 이 진사 어른이 마을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냈다. 최참봉 댁에 관련하여 긴히 드릴 말씀이 있으니 모여달라는 것이었다. 금내 이 진사 어른의 부름이니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최별감도 소식을 듣고 기세 좋게 나타났다. 이 진사 어른이 직접 나서다니 오히려 잘 됐다 싶었던 것이다. 그 시각 봉득이는 일찍 일어나 몸을 씻고 순이가 지어준 속옷을 걸쳐 입었다. 허리띠를 단단히 조이자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위엄이 있어 보였다. 그는 마당에 서서 새벽빛을 바라보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두려움보다 묘한 평온이 그의 마음을 채웠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지켜야 할 가족과 명백한 진실이라는 무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세 여인은 집안에 남아 이 진사 어른이 자리를 잡고 나면 때를 기다리기로 했다. 오론 내외법이 있는 마당에 섣불리 나섰다가 오히려 말거리가 될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진사 어른이 먼저 말을 꺼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최참봉 댁에 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최별감이 들고 온 차용 증서가 과연 진짜인지 살펴봐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최별감의 낯빛이 굳었다. 이때 봉득이가 품에서 진짜 문서 묶음을 꺼내 높이 들었다. 아침볕을 받아 오래된 종이가 선명하게 빛났다. 별감 어른, 최참봉 어른이 친필로 남기신 진짜 토지 문서입니다. 관인도 선명합니다. 봉득이의 목소리는 우레처럼 울려 퍼졌다. 최별감은 순간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것은 가짜다. 저놈이 훔쳐온 것이 틀림없다 하며 악을 쓰듯 소리쳤지만 이미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이 진사 어른은 봉득이에게서 문서를 건네받아 꼼꼼히 살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진짜 문서라니 최별감의 말이 거짓이었나 하는 의심의 목소리가 일기 시작했다. 이 진사 어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 필체는 틀림없이 최참봉의 것이야. 그리고 이 관인 역시 진짜라면 최별감이 들고 온 차용 증서는 위조한 것이 분명하다. 내가 이 문서를 들고 관아에 가서 직접 등록을 다시 해두겠다. 이 진사 어른의 선언은 판결문처럼
광장에 울려 퍼졌다. 그 기세를 타고 봉득이가 한 걸음 더 나섰다. 그리고 이 놀이개를 보십시오. 우리 아씨가 장에서 잃어버린 물건인데 어찌 별감 어른의 허리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봉득이가 품에서 놀이개를 꺼내 들자 사람들이 술렁였다. 이것은 문서 위조에 더하여 최별감의 도덕성 자체를 땅에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마을 사람들이 이런 도둑놈이 있나 하고 야유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최별감은 이제 도간에 든 쥐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의 성난 눈길과 봉득이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다리가 풀려 주저앉아 버렸다. 봉득이는 그런 최별감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저희는 관아에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최참봉의 체면과 같은 마을에 사는 정을 생각하여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 가짜 차용 증서를 찢어버리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사죄하십시오. 그리고 2번 다시 이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겠다고 맹세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진사 어른과 함께 관아로 달려가겠습니다. 봉득이의 말은 기둥처럼 단호했다. 최별감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찢는 소리가 조용한 광장에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종이 조각이 허공을 가르며 흩날려 땅에 떨어지는 모습은 마치 그의 탐욕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다. 그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힘이 빠진 목소리로 네, 내가 잘못했소.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소. 하고 중얼거렸다. 그 위풍당당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잘못 들킨 아이처럼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꼴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혀를 차며 비난을 퍼붓는 가운데 최별감은 쪼그라들어 사람들이 길을 터주기 무섭게 내달아 사라졌다. 그의 건달무리들도 서로 눈치를 보다 뿔뿔이 흩어졌다. 봉득이는 땅에 떨어진 종이 조각을 발로 밟아 흙 속에 뭉갰다. 더 이상 이 문제를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광장에는 팽팽하던 긴장감이 사라지고 묘한 안도감이 감돌았다. 이 진사어른이 지팡이를 짚고 사람들에게 말했다. 오늘 일로 최참봉댁과 봉득이에 대한 오해가 모두 풀렸다고 생각하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다가와 봉득이 씨, 오해해서 미안했소 하고 고개를 숙였다. 봉득이는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긁으며 지난 일은 지난 일입니다. 오해가 풀렸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배도 고픈데 집에 가서 밥이나 먹읍시다 하며 너스레를 떨었다. 그의 투박하고 순수한 한마디에 긴장하던 사람들의 얼굴에 비로소 웃음꽃이 피었다. 봉득이는 힘만 센 것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는 도량이 있는 사내였던 것이다. 사람들은 봉득이의 넓은 등을 두드리며 그를 마을의 일원으로 그리고 최참봉댁의 든든한 기둥으로 인정했다. 돌아오는 길, 네 사람의 발걸음은 올 때와 비할 수 없이 가벼웠다. 아침볕은 더욱 환하게 빛나고 길댐에 듬성듬성 남은 가을 국화들도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 것 같았다. 대문 앞에 다다르자 순이는 꽉 쥐고 있던 긴장이 한꺼번에 풀렸는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봉득이가 재빠르게 부축하며 아씨, 이제 다 끝났습니다. 집입니다 하고 안심시켰다. 순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봉득이 씨, 정말 고맙습니다. 봉득이 씨가 없었다면 저희는 손 한 번 못 쓰고 당했을 거예요. 연희도 옆에서 끼어들었다. 곰인 줄 알았더니 호랑이셨네요. 오늘 정말 멋지셨어요. 봉득이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에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하며 헛기침만 해댔. 안으로 들어서니 아침에 급히 나오면서 어질러진 마당이 그들을 맞았다. 그러나 그 풍경조차 지금은 정겹고 평화롭게 느껴졌다. 윤 씨가 마루에 올라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우리 집 공기가 이렇게 달콤한 줄 몰랐구나. 자, 모두 수고들 했다. 오늘은 잔치를 벌여야지. 광에 들어가 뭐라도 꺼내오너라. 윤 씨의 호탕한 명령에 순이와 연희가 환성을 질렀다. 그동안 바늘끝만큼씩 아꼈으며 제대로 된 밥상도 못 차린 서름을 오늘 다 풀겠다는 것처럼 두 사람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으로 달려갔다. 봉득이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소인이 닭장에 있는 저 살진 닭을 잡아오겠습니다. 그러자 윤 씨가 웃으며 손을 저었다. 아니야, 오늘은 네가 좀 쉬어라.
직접 닭 잡는 것만 좀 도와다오. 그날 오후 최 참봉댁 굴뚝에서는 몇 년 만에 넉넉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다. 고소한 기름 냄새와 닭 삶는 냄새가 담장을 넘어 골목까지 번졌다. 소식을 들은 동네 안악들이 미안한 마음을 담아 갓 담근 김치와 나물찬을 들고 와서 대문 앞에 내려놓았다. 아씨, 아까는 정말 미안했소. 이거 우리 집에서 제일 맛있는 묵은 깍두기요. 한번 맛봐주오. 순이는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와주셨는데 제가 감사하지요 하고 답했다. 안악들은 부엌 쪽마루에 앉아 반찬거리를 다듬었고 그 담 너머에서는 마을 사내들이 봉득이에게 막걸리를 건네며 오늘 정말 통쾌했소 하고 등을 두드렸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외로움은 뜨거운 가마솥김과 함께 하늘로 날아갔다. 해가 기울 무렵 마당에 멍석이 깔리고 성대한 밥상이 차려졌다. 커다란 솥뚜껑에서는 노릇노릇 전이 구워지고 오래 끓인 닭이 김을 모락모락 내뿜으며 식욕을 돋우었다. 윤씨가 봉득이를 윗자리에 앉히며 말했다. 오늘의 1등 공신은 봉득이 네가 아니냐. 누가 뭐래도 어서 먹어라. 봉득이는 황공하여 몸둘 바를 몰라 마님. 소인이 어찌 윗자리에 하며 사양했지만 새 여인의 강권에 못 이겨 조심스레 자리를 잡았다. 순이가 닭다리를 뚝 잘라 봉득이의 밥그릇에 얹어주고 연희가 뱃돌 위에 막걸리 4발을 넘치도록 따랐다. 그 4발에는 막걸리뿐만 아니라 그녀들의 깊은 신뢰와 감사하는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봉득이는 닭다리를 크게 한 입 베어물고 눈을 가늘게 떴다. 탱탱한 살점과 진한 국물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지난 몇 달의 고생이 봄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이거 절품입니다. 임금님 수라상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의 과장스러운 감탄에 모두가 와하하 웃음을 터뜨렸다. 밥상에서는 낮에 있었던 일이 무용담처럼 이야기되었다. 연희가 아까 최별감이 달아날 때 신발이 한 짝 벗겨지는 것 봤어요. 하자 봉득이가 물론이지요. 제가 나중에 주워다가 계집 앞에 던져놓았습니다 하고 대꾸해서 또 한바탕 폭소가 터졌다. 그 웃음소리는 예전에 힘없고 쓸쓸한 웃음이 아니라 살고자 하는 희망과 활력이 가득한 건강한 웃음이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고용주와 일꾼의 관계를 넘어 생사고락을 함께한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때 윤 씨가 분위기를 잠시 가라앉히며 봉득이에게 진지하게 물었다. 봉득아, 이제 집 문제도 해결되었고 재산도 찾았으니 너는 이제 어찌할 생각이냐. 원한다면 찾아낸 재산 일부를 나누어 줄 테니 나가서 네 자리를 잡아도 좋다. 봉득이의 자유를 존중하는 배려였지만 그가 떠날까봐 두려운 마음도 담긴 물음이었다. 그가 그리 돼 순이와 연희는 수절을 멈추고 조마조마한 표정으로 봉득이의 입술을 바라보았다. 봉득이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닭뼈를 내려놓고 진지하게 말했다. 마님, 저는 갈 곳도 없고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에게는 이 집이 고향이고 마님들이 가족입니다. 저를 내쫓지만 않으신다면 저는 이 집의 식구로서 평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봉득이의 우직한 고백에 순이는 눈시울을 붉혔고 윤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너 같은 듬직한 식구를 얻었으니 이 집에 이제 무서울 것이 없구나. 윤 씨가 봉득이의 손을 꼭 잡았다. 굵고 투박한 봉득이의 손과 굳은 살이 박인 윤 씨의 손이 따뜻하게 맞닿았다. 그날 밤 잔치가 끝나고 봉득이는 늘 하던 것처럼 마당을 정리했다. 펼쳐진 멍석을 개고 그릇을 치우는 손길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달랐다. 예전에 밥값을 치르기 위해 일했다면 이제는 내 집, 내 가족을 위해 일한다는 주인의식이 가슴 깊이 뿌리내렸기 때문이다. 그는 밤하늘에 걸린 보름달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께 말을 건넸다. 아버지, 어머니, 소인에게도 지켜야 할 가족이 생겼습니다. 부디 저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마당 정리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순이가 마루에 나와 뱃돌 위에 따뜻한 꿀물이 든 사발을 내려놓았다. 봉득이 씨,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드시고 쉬세요. 그녀는 사발을 놓고 방으로 들어갔다. 봉득이는 꿀물을 단숨에 들이켜고 쑥스럽게 웃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항아리에서 나온 금은 재물은 윤 씨가 다시 잘 정리하여 반다지 깊숙이 간직해두었다. 지금 당장 쓸 것이 아니라 나중에 순이와 연희 그리고 봉득이의 앞날을 위해 요긴하게 쓸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진짜 보물은 차가운 금덩어리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마음과 믿음이었다. 며칠이 지나 윤 씨가 봉득이를 불렀다. 봉득아, 항아리에서 나온 재산의 일부를 써야겠다. 농사를 짓자면 소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내일 장에 가서 실한 황소 한 마리를 골라오너라. 봉득이는 그 말에 가슴이 뛰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고른 소를 몰고 와 밭을 가는 것은 떠돌이 시절에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고심배 없습니다. 마님, 이 장에서 제일 실하고 온순한 놈으로 골라오겠습니다. 하며 눈을 빛냈다. 이튿날 이른 아침, 봉득이는 새 속옷을 걸쳐 입고 장으로 향했다. 발걸음마다 흥이 넘쳤다. 장터에 도착한 봉득이는 소의 이빨을 살피고 등을 두드려보며 꼼꼼하게 골랐다. 한참을 돌아다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털이 누르스름하고 눈이 순한 황소 한 마리였다. 봉득이가 다가가 목덜미를 쓰다듬자 소는 거부하지 않고 봉득이의 손에 머리를 비벼댔다. 그래, 너로 결정했다. 집에 가서 배불리 먹고 나랑 같이 일하자꾸나. 봉득이는 망설임 없이 값을 치르고 소의 고삐를 잡았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소에게 복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친구에게 말하듯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넸다. 봉득이가 복돌이를 이끌고 마을 어귀에 나타나자 근처에서 놀던 아이들이 신기한 듯 떼지어 따라왔다. 대문 앞에 나와 기다리던 새 여인은 실하고 반듯한 황소를 보고 손뼉을 쳤다. 윤 씨가 흐뭇한 얼굴로 말했다. 참 보기 좋은 놈이구나. 이제 우리도 남 부럽지 않은 농가가 됐구먼. 봉득이는 복돌이를 행랑채 옆에 미리 지어둔 외양간으로 데려가 짚을 두툼하게 깔고 여물을 넉넉히 끓여주었다. 복돌이가 여물을 우물우물 씹는 소리, 목에 달린 방울이 딸랑 울리는 소리가 집에 더해지자 텅 비어있던 집이 꽉 차는 느낌이 들었다. 그 후로 봉득이와 새 여인은 계절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함께 살았다. 김장철이 되면 봉득이가 배추를 나르고 항아리를 뜰에 묻었고 삶은 돼지고기에 갓 담근 김치를 싸먹으며 사방이 떠나가도록 감탄했다. 겨울이 깊으면 화로 불 앞에 모여 앉아 군고구마를 구워 나눠 먹었다. 봄이 오면 감나무 아래 꽃씨를 뿌리고 여름이면 텃밭에서 가지런히 자란 채소를 거두었다. 눈이 내리는 저녁이면 네 사람은 따뜻한 아랫목에 둘러앉아 봉득이가 전국 각지를 떠돌며 겪은 우스운 이야기들을 들었다. 여우에게 소가 씨름을 한 이야기, 산속에서 호랑이를 만나 죽은 척을 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면 새 여인은 때로는 긴장하고 때로는 배를 잡고 웃었다. 연희가 봉득이 씨는 안 가본 데가 없으시네요. 저희는 이 마을 밖을 별로 나가보지 못했거든요. 하고 눈을 빛내면 봉득이는 다짐했다. 따뜻해지면 봄의 소인이 꼭 좋은 곳에 나들이를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졸음이 밀려오면 윤 씨가 자리에 들며 말했다. 봉득아, 네가 있어 올 겨울은 춥지 않구나. 네가 이 집에 온 것이 내 평생 가장 큰 복이다. 그 말은 봉득이의 가슴 깊은 곳에 오래도록 울렸다. 그는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닙니다, 마님. 소인이 복을 받은 것이옵니다. 갈 곳 없는 소인을 받아주시고 가족처럼 대해주셨으니 소인은 이 집에서 마님들과 평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감사가 공기 속에 녹아들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깊이 알 수 있었다.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강한 정으로 맺어진 인연이었다. 봉득이가 마당으로 나서니 눈은 그쳐 있었고 구름 사이로 보름달이 얼굴을 내밀어 하얀 마당을 비추었다. 세상은 고요하고 맑았다. 봉득이는 대문 빗장이 잘 걸렸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당 구석구석을 돌며 집을 살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모든 것이 안전했다. 그래, 이것이 사람 사는 맛이지. 방에 든 봉득이는
두툼한 소미불 속으로 들어갔다. 하루 종일 복돌이 밥을 챙겨주고 마당을 쓸고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베개에 머리를 대는 순간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내일 아침에는 일어나 복돌이 여물을 끓이고 마당을 쓸고 가족과 따뜻한 밥상을 마주해야지. 그리고 순이야 씻고신도 반드시 사다 드려야겠다. 행복한 생각을 품은 채 봉득이는 웃음을 머금고 눈을 감았다. 세 여인의 방에서도 고요한 숨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녀들은 이제 불안에 떨며 잠을 청하지도 않았고 내일을 걱정하며 뒤척이지도 않았다. 든든한 봉득이가 버티고 있었고 광에는 곡식이 가득 찼으며 서로를 믿는 마음이 있었으니 그녀들의 잠자리는 더없이 평온했다. 잠시 후 행랑채에서 봉득이의 호쾌하고도 규칙적인 코 고는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드르렁 드르렁. 그 소리는 마치 이 집을 지키는 문지기의 외침처럼 혹은 평화로운 밤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든든하게 마당을 가득 채웠다. 외양간에서는 복돌이가 긴 속눈썹을 내리깔고 잠들었다. 낯선 사내와 새 과부가 만나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진짜 가족이 된 이야기. 마을 사람들은 훗날까지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다. 복은 사람을 통해 온다고.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봉득이 역시 이 집에서 비로소 평생 찾아 헤매던 것의 이름을 알게 되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집이었다. 밤은 깊어갔다. 봉득이의 코 고는 소리는 여전히 씩씩하게 울리고 세상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잠들어갔다.